여러분,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여러분, 남북정상회담 개최한 것 자체는 통치행위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거, 대북송금은 통치행위성을 인정하지 않죠. 통치행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국군 파견 결정은,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결정은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서 대통령, 국회, 통치행위 행위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까지. 그 다음에 사법부는 행위 주체가 아니라 판단 주체가 되는 겁니다. 통치행위 행위 주체에 사법부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되고, 사법적 심사를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법자제설의 대표 판례죠. 사법자제설. 통치행위의 긍정학 솔로는 사법자제설하고 내재적 한계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법자제설의 대표 판례가 바로 요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 증원 연습으로 하기로 한 결정은 통치행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리고 참고로 더 알아주셔야 될 것은, 여러분, 군사보호구역 있죠. 군사보호구역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거는 통치행위성 인정한 거예요. 인정했어요. 통치행위성 인정했으니까 이거는 헷갈리기 쉽거든. 같은 군사라서 군사는 크게 세 가지를 외워두시는 거예요. 이라크 파병, 통치행위성 인정. 그 다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통치행위성 인정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설정, 통치행위성 인정.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거 이제 그 금융실명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 이것도 통치행위에 속합니다. 이것도 통치행위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좀 보면은, 이게 여러분 통치행위 인정 판례예요. 이게. 그래서 짝으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일단 배상계엄 선포하는 거 통치행위성 인정했으나 그게 국헌문란의 목적이었을 때는 통치행위성 부정합니다. 12.12 사태가 그런 대표적인 판례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봤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 경제명령, 통치행위성 인정됐으나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헌재에서 요거가 관련해서는 문제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성 인정하지만 대북송금은 부정한다. 이렇게 짝을 두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하는 건 통치행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줬던 훈장을 취소하는 것은 통치행위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서훈 취소는 처분성을 갖겠죠. 처분이 되는 거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결정하고 군사보호구역 설정은 통치행위성 인정했으나 한미연합훈련 전시, 방금 봤던 거죠. 이거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국민투표의 통치행위성을 인정한 겁니다. 국민투표는 통치행위성을 인정했으나 그 자체, 수도의정 그 자체는 이제 헌재 심판 대상이라고 봐서 이거는 결론까지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관습헌법에 의해서 수도 이전을 위헌 판정 내렸던 판례도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 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된 관행.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자, 그것으로 이제 생성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관행만 있어서는 안 되고, 법적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그 관행에 대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법의 법원으로 삼죠. 자, 그 다음에 하위 명령과 상위 명령이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자, 여기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쉽게 무효를 선언해서는 안 돼요. 자, 요것도 맞는 거죠. 요것도 맞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판례에서는, 자, 합치지향적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종합적 검토. 자, 이거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쉽게 무효를 선언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그 중요세 이익을 산출금으로 구분해서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학계생만 기재한 오랜 관행이 있어요. 근데 비록 그것이 여러분 적법 절차의 원리의 원칙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적인 원칙입니다. 헌법적인 원칙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는 거야. 무시해 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미 적법 위헌적인 사항을 계속 관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습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을번은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원칙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설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대등적 효력설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수도이전 판례에서 그랬던 겁니다. 수도이전 판례. 자, 그리고 이 대등적 효력설 중에서, 그러니까 대등적 효력설인데 약간 대등적 효력설을 좀 강하게 표현한 것이 개폐적 효력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개폐적 효력설. 자, 이건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고, 대등적 효력설이 약간 강한 측면, 강한 학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이제 사례가 이제 수도이전 판례였던 거죠. 관습헌법을 인정했던 수도이전 판례. 자, 그래서, 자, 다시 보면요, 여러분. 자,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원칙에 맞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에 맞게. 자, 그러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디귿과 리을, 지금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죠. 디귿과 리을이 옳지 않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맞고, 관습법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법령이요, 여러분. 효력과 관련한 건데, 법령이 전문 개정되었대요, 전문 개정.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모든 법률의 부칙의 경과 규정까지도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전문 개정, 여기 포인트는 전문 개정이에요. 전문 개정. 자, 그 다음에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전역에 걸쳐 효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령도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뭐 이런 법도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 이거는 법이에요. 법인데 전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주 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이것도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주도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령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해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외국인에 대해서 특칙을 둔다는 것은 치외법권을 인정한다는 건데,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 일단 상호주의 적용될 수 있죠, 여러분. 상호주의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리고 외국인에게 특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뭐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즉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법 처리하지 못하고 그 수파에 의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몇 년도였죠? 2002년 그 의정부에서 그 미선희 효순이라고 여중생들이 미군의 장갑차,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에게 장갑차에 깔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군인을 한국 재판소에 세우려고 그때 처음으로 촛불 시위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촛불 시위를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성공 못. 소파라는 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됐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인가? 몇 년 지난 후 그 사람 미국에서 인터뷰하고 뭐 이런 영상도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크게 4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요건에 맞지 않아요? 각하. 그 다음에 기각 가능하고,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우리 항고소송에서 사정 판결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용을 하게 되면, 자,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용을 하게 되면 법률이 바로 그냥 효력이 상실되거든. 그렇게 되면 법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법자에게 다시 새로운 입법을 해라.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런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의 임무를 자, 입법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입법자에게 형성의 재량을 맡긴 이상 그 입법을 소급 적용할지 말지도 입법자의 재량으로 봐야 된다. 맞아요.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재량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급 여부도 입법자에게 맡긴 거냐? 예, 맞습니다. 소급 여부도 입법자에게 다 맡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먼저 여기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개선 지침은 이거는 내부적 행정지침에 불과합니다. 내부적 행정지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권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봐야 될 게 2가지예요. 이 개선 지침이 내부적 행정 지침에 불과하다는 거하고 무허가 건물 소유자라는 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이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리에 아파트가 시형 아파트는 시에서 경영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산동에도 시형 아파트 있고, 옛날에는 시형 아파트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형 아파트가 없죠. 다 민간 개발을 많이 하죠. 자, 근데 분양 신청권을 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 공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번. 자,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대한 소정의 관행어업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관행어업권을 3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어업권입니까? 입업권입니까? 이런 걸 입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업권. 어업권은 특허예요, 여러분. 특허. 어업권은.
어업권은 관습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무법이고 여기서 관행어업법은 우리가 제가 민중적 관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 개인적 공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수산화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건 3번과 4번입니다. 여러분, 3번과 4번. 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여러분 크게 자연권적 기본권하고 그 다음에 실정권적 기본권이 있어요.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실정권이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져서 법을 통해 실정법을 통해 보장받는 권리를 우리가 실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자연권적 기본권을 헌법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고요. 이 실정권적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권적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자유권, 자, 말씀드릴게요. 인, 자, 평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이게 자연권적 기본권이에요. 실정권적 기본권은 자 뭐가 있냐면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해서 참청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사회권이에요. 그래서 사회권적 기본권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실정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즉, 자,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핵심은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고 실정권적 기본권의 핵심은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자연권적 기본권, 이 위에 거의 특징이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포괄적 성격. 아래 거의 특징이 열거적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사회권적 기본권 혹은 실정권적 기본권은 열거적 특징을 갖는다. 이건 열거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권이 존재함으로써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열거돼야 돼요. 열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사회보장권이 대표적인 사회권이거든요, 여러분. 사회권은 또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보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밑에 있는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 이거는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꼭 법령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접견권 자체가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그냥 기본권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고요. 3번은 기본권인데 법령에 의해서 구체화됐기 때문에 혹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헌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헌법에 의해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법령의 상위법이 폐지됐어요. 네, 그 집행명령은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집행명령이 기본적인 주종관계는 있는 거니까. 근데 폐지가 아니라 구분하셔야 되죠. 상위법령이 개정에 그치게 된다면, 개정됨에 그치게 된 경우에는 자, 못은 저촉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효력을 가진다. 자,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 집행명령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이에요.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중에서도 새로운 법규사항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집행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자, 그 법규명령의 효력은 상실하고, 자, 별도의 폐지 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 무효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면 당연히 그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별도로 폐지행위 같은 걸 따로 할 필요 없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헌법재판소는 위임된 입법권의 전면적인 재임 금지 원칙에 따라 자, 그래도 중요한 말은 대강을 정하고 그렇죠. 대강의 사항을 정하고. 자, 여러분 대강을 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대충 대강 해 할 때 그 대강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강은 핵심적인 부분을 정하고 이런 뜻이에요. 핵심적인 부분은 정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정하고 나서 그중 특정 사항에서 범위를 정해서 하위의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자,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죠. 이거는 위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핵심적인 걸 정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령에서도 시행령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에서도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되셨어요.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문제를 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그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이 있어요. 자,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 같은 법도 시행령은 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70세 이상에게 자,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노인 복지 지침을 정했습니다. 장관이. 자, 이러한 지침에 따라 69세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령수당이 원래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제외된 상황이에요. 제외된 상황입니다. 자, 볼게요. 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의 단서는 자, 법령인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실성 위임 불가피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 이렇게 불형의 형식으로라도 죄송합니다. 고시 등의 형식으로도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위에 있는 노인복지 지침은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자, 법규 명령의 위 노인복지 지침에 따른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 자, 여기까지 맞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까지 맞죠. 즉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노인복지 지침에 따른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를 벗어난 거예요? 위임의 상위법 위반이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죠. 자, 그러면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적법한 게 아니라.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국세처장의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규칙 아니 법규 명령의 성격을 갖죠. 상위법과 결합하여.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지만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자 옳은 진술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단계별 행정행위 볼게요. 자,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있습니다. 자, 부지사전 승인 처분. 자, 이거는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자, 거기에 흡수되는 거 맞죠, 여러분? 흡수됩니다. 자, 그래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건설허가 처분 이후에는 부지사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자, 원자로 관련해서 원자로 사전적 부분 허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자,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의 기준이 되면 물론 자 부지사전 승인의 기준이 된다. 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에 자, 내인가 뭐예요? 강학상 확약이죠, 확약. 내인가 우선순위. 이번에도 내인가 나오지 않았었나 국가직 때? 자, 우선순위 이런 것들 확약입니다. 확약. 자,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인가 자체는 확약이기 때문에 처분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 확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 처분으로 보아야 하죠.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여러분 자 내인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자, 요거는 확약이에요. 확약 자체는 처분성이 없지만, 하지만 확약의 취소, 거부 경우 처분성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되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자 그럴 거면 여러분 뭐하러 사전결정 있고 본결정 따로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 어디서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죠. 기속되지 않습니다. 사전결정에 기속될 거면 본결정을 왜 합니까? 그렇죠?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진 않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비교용량을 해서 따져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행정행위, 임시행정행위라고 불러요. 가행정행위, 그 다음에 예비결정, 똑같은 말이죠. 사전결정, 사전승인, 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부분허가 또는 부분인허가, 자, 이런 것들은 출제 포인트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별도로 처분성 갖는다. 별도로 처분이다.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종국결정. 다시 여기서 본결정입니다. 종국결정 이후엔 종국결정에 흡수되어서 따로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이런 게 이제 계속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하지만, 요거랑은 좀 비교를 해 주셔야겠죠, 요거랑은. 내인가나 우선순위 확약하고 법리는 약간 좀 다르다. 자, 내인가 우선순위는 그 자체로 처분성이 없는데, 그것을 취소 거부할 때만 처분성이 있다. 요거랑 비교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면허. 그 다음에 일반 택시, 어쨌든 운송사업 면허 얘기하는 거예요. 운송사업 면허. 자, 보겠습니다. 자, 운송사, 이렇게 양도 양수할 때, 여러분. 양도 양수할 때, 자, 종전 영업자에게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 줘야 돼, 안 돼야 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전 영업자. 그러니까 양도인입니다. 양도인. 자,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되고 의견 제출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에서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였다면 이에 대한 신고의 수리가 있게 되면 사업 양도의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자, 양도 양수 계약 자체가 무효면 그 계약은 무효인 겁니다. 그렇죠? 수리했다고 해서 사업 양도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죠.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자, 운송사업자, 운송자 들어가면 다 특허라고 그랬어요. 재량이고. 자, 4번.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자, 판례를 보니까 한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자, 운송사업이 갖는 공익적 성격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야 장기 근속을 장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선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데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허이자 운송사업은 특허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전체 공급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운송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자,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세를 체납했어요. 공매 절차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로가 만료됐는데 자,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공매 처분이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1년이 지난 후에야. 그래서 자, 갑이 공매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가의 공매 처분이 하자가 있는데 그것이 취소 사유예요. 그럼 민사법원이 공매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기각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가의 경우 공매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라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예요, 이번에는. 자, 민사법원은 공매 처분의 효력 유무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효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자, 갑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라면? 무효라면. 사유가 하자가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자, 갑의 청구를 각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3번이 틀렸죠. 이거는 난데없이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제 여러분 기간이 어떻게 돼요? 안날 있을날. 자, 언제까지? 안날? 3년. 있을날 5년이죠. 근데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둘 다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밑에서 있듯이 자, 손해배상 청구서는 어차피 유법성만 심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효력 유무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바로 인용 가능하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 선결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사례 문제를 최대한 좀 많이 넣어보려고 했어요. 이번에 좀 사례 문제가 워낙에 많이 국가적에 나왔기 때문에 좀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이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10번부터 또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